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 나체경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박원철 노무사고요. 모두의 공무원에서 저는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해보면요. 9월 26일 노동법 문제는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또 골고루 나왔습니다. 부속법령 8, 그 다음에 노조법 4, 근로기준법 8 이렇게 하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줬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범위의 숫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냥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부속법령이라고 말하는 요 법령들 있죠. 여기 부분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요 다음 넘기시면은 올해 시험을 그래서 좀 분석해 본 결과 세부적인 조문의 암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고득점의 요소를 잡았습니다. 뒤에 문제를 보실 건데 조문 내용이요. 꽤나 깊게 나왔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법령만 보고 대략적인 의미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내용까지도 좀 들여다보고 이 내용이 다른 조문하고 막 연결되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하나만 섞여 있어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어려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좀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음 이제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이 늘 나오죠. 늘 나오는데 올해도 역시나 나왔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도 생각보다 좀 어려운 판례가 나왔어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하냐. 좀 이따 보기로 볼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나왔더라. 만약 최신 판례나 최신 조문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또 이거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부속법령 연결되는 겁니다. 부속법령이 8문제지만은 거의 제 생각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른 범위는 방금 보셨듯이 그 비율대로 고르게 나오고 있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거나 아예 배제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출제되고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면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늘 전반적으로 넓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보기 근로자 개념은 노조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개념과 다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차이가 뭐냐? 간단히 정리하면 실업자가 포함되냐?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죠. 노조법상 근로자는 실업자 포함해서 노동조합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재직 중에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이 점에서 노조법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르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건 근기법상 근로자의 특수성인데 근로자이면서도 사용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그래서 팀장들 얘기하죠. 팀장들 보면은 근무 평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요, 어떤 직원에 대해서 근무 스케줄이라든지 근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회사 내에 위임, 공무원도 그런 게 있죠. 위임 정결 규정 이런 것들처럼 회사 내에서도 뭔가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와 관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또 근로자의 위치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또 갑의 위치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로자이자 사용자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상대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갑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법조문 그대로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네 번째, 회사나 법인이사, 감사 등 임원. 여기서는 임원을 얘기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판례 내용이죠. 임원이라 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죠. 이 점에서 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보기가 되고요. 2번 갑니다. 또 근로기준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
장부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이 근로감독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들어가서 여기 산업안전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겠다 하실 수 있어요. 미리 예고하고 올 수도 있는데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게 원래 원칙이고 실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신 다음에 3년치 급여대장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회사를 진짜 덜덜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할 수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다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조문 그대로이고 맞는 설명이다. 세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다음 네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건 법조문 문제였어요. 여기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틀린 게 이 부분이죠. 법조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뭐냐?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3개월 기간으로 나누는 거죠. 통상임금은 받았던 임금 중에서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요건. 그래서 통상임금이 인정되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임금으로 줘라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틀렸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3번 문제 갑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문제가 약간 특징적인 게 근로기준법만 쭉 배치해놓고 있지 않고 갑자기 노조법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머리를 막 굴리고 있다가 갑자기 노조법이 나오니까 당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치를 가지고도 약간 여러분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격도 하더라. 다시 보기 봅니다. 노조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 노조법에 따르면 법내노조, 즉 설립신고증이 나왔을 때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신고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설립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맞는 설명. 그러면 설립신고증이 없으면은 그건 노동조합이 아닌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법의 노조 또는 근로자 단결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포함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죠. 조세 부과하지 않는다만 집중하다 보면은 혼란이 와요. 사업체를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조문에서 단어를 살짝 바꿨죠. 이거를 잘 파악하셨어야 되고 3번,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며 민법,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적용됩니다. 민법에 있는 단체에 관한 것들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교부받았을 때가 아니라 설립신고증을 접수했을 때, 그래서 접수시가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부받았다. 그러면 요때로 다시 소급해서 설립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관련된 판례가 이 사이에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썼다. 아직 설립신고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노동조합 명칭을 썼다. 그럼 원래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근데 교부됐다 하면은 설립신고증이 나오는 순간 이름 쓸 수 있고 그게 소급해버리니까 과거에 썼던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도록 되어 있죠. 이게 판례가 있죠. 자, 이 점을 보시면은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접수시로 다시 소급한다.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답은 맞는 보기니까 1번 보기가 답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줘야 된다. 개정법이죠. 원래 5일 중에 3일을 유급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배우자 출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휴가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1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대부분 법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준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이걸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에 대한 게 있단 말이죠. 그 차별의 내용 보시면요.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된 후입니까? 되기 전입니까? 근기법상 근로자 되기 전, 앞단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국한시켜버리는 순간 고용 단계에서는, 채용 단계에서는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 단계부터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네,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여기서 입증 책임에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예, 취업할 의사는 현재 실업 상태지만 구직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이제 차별해서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었고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혼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보기였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또 최저임금법이 뜬금없이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1번 선언법에 적용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한다. 네, 적용하지 않고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는 임금을 말한다. 맞는 보기고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면 무효가 되죠. 최저임금 반드시 지급. 네 번째,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고려해야 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예,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기가 됩니다. 또 단순한 법조문이었지만 최저임금법 이런 기타 법령들은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죠. 6번 문제 갑니다. 노조법상 노동 3권 및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1번 근로자란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해서 노동 3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거 앞선 문제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노조법상 근로자는 실업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얘기입니다. 이건 근로자 범위는 넓다. 이유는 노동 3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인데 외국인 근로자일 때 우리나라에 취업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게 원래 문제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취업 자격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 소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고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일도 못 해요. 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판단을 했는가? 취업 자격이 있든 없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건 다른 문제다. 취업 자격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문제다. 만약 노동조합 설립했다가 출입국 관리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단속에 걸려가지고 강제 추방되었다. 그건 문제고요. 노동조합 설립은 또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외국인인지 여부 중요하지 않죠. 취업 자격 유무 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예, 이거 얘기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게 꼬아져놨죠. 3번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서 노조법 제2조 4호 강목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방지, 실질적 요건. 그래서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거는 노동조합이 다시요. 행정관청이 왜 노동조합을 설립 심사를 할까? 여기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2조 4호 강목이라는 게 뭐냐면 소극적요건 얘기죠.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조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실질적 심사를 할까? 왜 이 행정관청 심사를 할까? 지금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진다라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로 3권을 가지고 이 근로 3권은 단결권, 사용자한테 단체 교섭, 그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행동 이런 근로 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근로 3권이란 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사용자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만나게 해야 되고 사용자가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도 법상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힘을 아무나한테 주면 안 되겠죠. 진짜 노동조합인, 진짜 자주민주로 움직이는 그런 근로자 단체한테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이걸 가려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행정관청이라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 규약 내용 기준으로 이거를 기억하시고 설립신고서 규약 노조법 제2조 4호 강목 이것도 소극적 요건 얘기죠.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신고서 규약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나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법조문에 따르면 설립신고서와 규약만 가지고 노동조합 설립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조법 제2조 4호 강목에 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요. 신고서와 규약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이 2조 4호 강목에 보면 사용자인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본다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신고서와 규약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심사하려면은 2조 4호 강목을 심사하려면은 요거 말고 다른 서류들이 필요해요. 이걸 또 요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행정관청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것저것 서류 다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순간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노조법 제5조에서는 자유설립주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이 딱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들은 노동법 학자들은 이 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설립을 자유롭게 허락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길 때 그때만 제재하자. 이런 입장들도 있어요. 자, 종합해보면 설립신고서 규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단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이거 외에도 심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판례 입장에 따를 때는 실질심사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하세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4번이 답입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듣자마자 긴장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주는 대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예, 대원칙은 맞아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다가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두 틀렸어요. 자, 건설업 제외입니다. 이런 거 다 몰랐던 분들은 역시나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는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 예,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건가? 그랬을 때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최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근로자의 건강관리, 그 밖의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이죠.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경우라도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었다. 그러면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의사를 두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의사가 보건관리자로 있다면 굳이 산업보건의를 둘 이유가 없겠죠. 네 번째, 사업장을 실질적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132조까지 따른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름부터 누굽니까? 여기 건강관리 이런 것들 총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업무 관리해라.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 법조문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예배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이 조문 자체가 읽는다고 해서 느낌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부하면서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예배들, 어떤 건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객관식 보기에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8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 이행하기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노동위원회 간 거예요. 노동위원회 가서 사용자가 졌어요. 부당해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부당해고에 대해서 더 다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툴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진노위에서 다투고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중노위라고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불복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본인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자. 대법원까지 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무시해버리면 사실상 노동위원회가 구제해줬던 게 의미가 없겠죠. 부당해고니까 빨리 복귀시켜서 일시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동법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돈으로서 압박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제명령 받았는데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 좀 민기적거렸어요. 그러다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빨리 안 하시네요? 그럼 돈 내세요.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돈 딱 부과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빨리 할게요 하고 복귀시켰다. 그런데 그러면 돈 냈던 거 취소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누가 열심히 하겠냐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취지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늦게 쓰면 그만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본질 내용은 구제명령 이행이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기 때문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늦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합니다. 네, 두 번째 갑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직권 또는 사용자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야? 사용자가 처음엔 졌다라고 판단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사용자가 이겼대요. 사용자가 해고한 거 정당하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낼 이유가 없어졌죠. 당연히 돈 받았던 거 돌려줘야죠. 예, 그래서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다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이건 무슨 얘기야? 진노위에서 불복해서 중노위로 갔어요. 그러면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자체가 스톱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내릴 이유도 없겠죠. 스톱되지 않고 계속 사용자한테 이행해라. 채찍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물릴 수 있는 겁니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도록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긴급이행명령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부당노동행위, 분노라고 표현하는 부당노동행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부당노동행위일 때는 긴급이행명령, 부당해고에서는요 이행강제금. 네, 섞일 수가 없는 제도예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죠? 이거는 틀린 보기다. 그래서 답은 2번 보기가 답이 됩니다. 다음 9번 갑니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정리해보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열심히 했어요. 한 달 정도 무단결근 했어요.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3일 이상은 해고 사유래요. 이 사람 해고 당할만 하죠. 한 달이나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노조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노조에서 간부야. 그러면 노조활동할 때마다 사용자가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 잘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조활동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무단결근 때문에 잘렸어요. 그럴 때 해고를 당했을 때 이게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잘린 걸까? 아니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을까? 우리 판례는 해고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부당노동행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불이익 취급에서 처분 사유 경합 문제고 처분 사유 경합에서는 이제 부정설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과 달리 별개의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가질 수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근로자한테 부당노동행위 했을 땐 근로자가 해야 돼요. 노동조합한테 부당노동행위 했을 땐 노동조합이 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조합원으로 되려고 하는데 그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 가입하려고 해. 사용자가 너 노조하려고 했니?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 아니면 노조활동 가입하면 너 해고야 이러면서 협박을 해. 자, 이럴 때 불이익받은 사람 조합원이잖아요. 조합원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죠. 근데 노동조합이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개인 말고 별개로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결국은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줬지만 노조에 대한 불이익을 준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3번 갈게요. 단체백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했다. 사용자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예, 판례 그대로입니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면제자에게 지급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해 반드시 근로자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지배개입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지배개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뭐냐?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서 뭔가 폄하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면 불이익 주겠다라고 이런 말들도 지배개입이거든요. 또 노동조합에 돈 주는 거 이런 것도 지배개입이에요. 그러면 발언으로 해서 사용자가 노조 활동하면은 불이익 주겠다 했다. 근데 노동조합에 원래 반감받고 있던 사람들도 이 발언 때문에 노동조합에 더 가입해버렸어. 그럼 결과는 어때요? 노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했죠. 오히려 노동조합에 표창 줘야 돼요. 하지만 이런 행위도 결과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결과 발생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럼 답은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2번 보기가 됩니다. 10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것.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의 근로자 파견을 약정하는 것이다. 자, 계약서는 누구랑 쓰는 겁니까? 회사끼리 쓰는 거예요. 근로자 파견 계약은 근로자 파견을 보내줄게. 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용기업과 파견 회사끼리 하는 거예요. 사용기업은 직원 좀 보내주세요. 파견 기업은요, 몇 명 필요한데, 그럼 얼마에 줄 건데, 이러면서 기업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근로자 간이라고 나왔죠. 근로자 간에 하는 건 파견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견 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노조법 43조 얘기인데 쟁의행위 중단된 업무에는요 채용 또는 대체를 못해요. 그런데 파견 근로자를 보낸다고요? 그럼 사실상 파업이 무력화되잖아요. 쟁의행위의 본질은 중단된 업무 때문에 사용자도 힘들어야 된다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견 근로자도 못 받고요. 신규 채용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업무 스톱시켜놓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점에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겠죠. 다음 세 번째,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 직접 고용하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 고용하여야 한다. 좋은 얘기죠. 파견 근로자 썼는데 그 자리에 정식 직원을 쓰려고 그래요. 파견 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정식 직원으로 데려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는요, 노력 규정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고용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네 번째,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령자이다. 만 55세 이상 이런 분들은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기간제법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채용되기 힘들어요. 정식 직원 해줄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고용의 감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보기. 11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기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 파견 기간 끝날 때까지 파견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죠. 자, 파견 기간이 끝날 때까지니까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책임들을 나눠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넘어가시고, 다음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해서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거 최근에 들어왔던 법이에요. 요거는 그 파견 근로자가 우리 회사 소속 아니에요. 직원들 그냥 받아가지고 쓰는 업무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 회사에 이 파견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관리자 들어간 겁니다.
다른 회사 직원들이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관리할 사람들이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요구하고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근로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어렵죠? 법조문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별이 있으면요. 직접 시정명령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가도록 돼 있어요. 흐름이 완전 이상하죠, 지금? 노동위원회부터 먼저 들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노동부 장관이 먼저 시정명령 내린 겁니다. 근데 이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보내준 거예요. 노동위원회 가서 구제명령 받아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지 뒷부분은 맞아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으니까 또 혼란스럽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 파견관계에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한 번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파견관계죠. 여기가 사용사업주, 여기가 파견사업주. 그러면 근로계약 상대방은 B란 말이죠. 근데 A한테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A에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어. 그러면 계약 상대방인 B가 원래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B 입장에서는 내가 시킨 일이 아니야. A에서는 내가 시킨 일이야. 책임은 B가 져.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판례가 인정하느냐. 원래는 근로계약 상대방이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나 사용사업주하고 관계에서는 둘 간의 묵시적 합치, 둘 간에도 묵시적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A가 안전배려 의무 부담한다라는 약정은 없어요. 하지만 해석상 묵시적으로 의사합치가 있다라고 봐줍니다. 이거는 판례 입장으로서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3번 보기가 답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죠. 세세한 구제명령 내용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파견 문제치고도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2번 가시면 근기법상 여성과 소년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고요. 사용자는 임신 중 산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가 동의하면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요거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 안 됩니다. 다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합의에 따라 일주 12시간. 예, 이거부터 벌써 틀렸죠. 1일 35시간, 일주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도 틀렸고 자,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세 주체가 들어왔는지 봐야 돼요. 친권자 후견인 노동부 장관. 얘가 좀 특이하죠. 노동부 장관도 이렇게 연소자에게도 관심이 있다. 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12주, 36주 이후에는 여성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해당 근로자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보기가 됩니다. 자, 13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자, 일단 대전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그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보기부터 먼저 봅니다. 국가지자체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다음 학업을 이유로 단시간 근로자 신청하는 때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다음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함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력, 사용자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아까 보셨듯이 상시 근로자 예외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보기가 됩니다. 다음 14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내용이 많죠. 판례라서 그래요. 1번 근로자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별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말이 어렵죠. 이게 최신 판례예요. 이 판례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다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한다.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취업규칙을 월 150 주던 것을 월 100으로 깎겠다. 이렇게 취업규칙에
개정 동의를 했어요. 그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과반수 동의 얻으면 이거 유효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계약서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계약서를 보니까 1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보단 여기 유리하잖아요. 이걸 줘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최근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충돌할 때는 유리한 거 우선해요. 유리한 것이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대로 간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로서 한 번 더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적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소속된 노동조합이 없다. 그러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벌칙 나왔죠. 벌칙이 어렵죠.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벌금입니다. 벌금. 네,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세 번째,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94조 단서에 따른 동의 절차를 위반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겠다라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했다. 근데 이렇게 바꿀 때는 아까 과반수 동의 얻으라라고 했죠. 근데 이 동의가 실패했어. 그러면 기존 근로자한테는 안 미쳐요. 그냥 150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바꾼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이 100만 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신입사원들은 신나서 최초 입사했잖아요. 드디어 실업자 끝나고 백수 끝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회사의 모든 사규를 따른다. 사인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지시한 거 다 한다. 따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선배들은 150, 우린 100이야. 근데 여러분들 뭐 했죠 벌써? 이미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받는 겁니다. 이게 수용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변경된 100만 원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적용되어야 한다. 판례 내용으로서 맞는 얘기고요. 다음 갑니다.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 변경이 일부 근로자는 유리, 일부 근로자는 불리. 그런 변경은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한다. 예. 일부 근로자 유불리가 혼재된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공평하게 전체한테 불이익이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 내용으로서 맞는 거고요. 답은 그래서 2번 보기가 됩니다. 예, 벌금이란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노조법상 단체 교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너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대로예요. 맞는 얘기. 다음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해서 사용자와 교섭해야 되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인 노동조합을 한다. 자, 이것도 틀렸는데 이 공동교섭 대표단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마지막 절차에 나와요. 100분의 10 이상은 돼야 돼요. 100분의 10은 이상 되는 애들만 참여시키고 그보다 낮으면 참여를 안 시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혁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서 교섭단이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이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예,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교섭단이 분리에 대한 거. 네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별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 위임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예, 이것도 맞는 얘기. 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정규 강의 때는 이 조문에 대한 의미들을 다 말씀드려요. 답은 어쨌거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6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최근 법령이죠. 60조 2항에서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하루 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연차휴가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 근로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다. 자, 말이 어렵지만 뭡니까?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에 15일이 주는 거예요. 10월 플러스 알파.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전년도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맞는 설명. 세 번째, 출근율 계산 시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으면 출근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앞에는 법조문, 뒤에는 판례. 판례는 뭐라냐? 1년 내내 업무상재해로 쉬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다 줘라라고 돼 있어요. 이유는요. 이 사람 일하다 다쳤잖아요. 일하다 다쳤으면 뭔가 보존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인정해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60조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 초과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됩니다. 총 25일입니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보시니까 이 부분만 틀렸구나. 3번 보기가 답이 됩니다. 다음 17번 휴식 내용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통계청장 고시하는 산업에 대한 표준, 중분류 또는 소분류, 보건업. 핵심 보건업이에요. 앞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병원 떠올리면 돼요. 병원에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했습니다. 12시간 초과해서 연장 근로 하게 할 수 있다. 예, 맞죠. 이게 59조에 있죠. 59조에 보면은 뭐 버스 운전기사부터 해서 막 각종 이슈가 됐던 그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를 12시간 이상 해서 굉장히 많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었죠. 지금 많이 정리돼서 운송업과 그중에 보건업 이런 몇 개의 종류만 남았습니다. 맞는 조문이고 다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할 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날은 12시간 초과할 수 없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감시단속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사용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당 근로자는 휴일, 휴게 이런 것들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보상휴가제라고 하죠. 근데 이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란 말이죠. 근로자 개인의 서면 합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를 공표해야 된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어렵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요. 답은 이 부분입니다. 3년 이내 2회라고 돼 있는데 5년에서 3회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아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의할 때 좀 강조를 많이 안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 난이도 그리고 점수 조절을 위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 같아요. 이런 이제 깊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더라. 이제는 이런 문제들도 좀 언급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겠고 저도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운송회사가 하루에 운송수익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산학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해서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줘왔다.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 택시 기사님들이 산학금 체제를 운영할 때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회사에 납부하는 돈, 그보다 많은 운송 수익금, 택시비요. 이걸 받아왔다면 그건 본인의 가져갈 수 있는 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원까지는 필수로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할 거고 10만 원 이상부터는 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로의욕 고치용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했을 때 10만 원까지는 회사 납부. 그걸로 회사에서는요, 택시 수리도 하고 기름도 넣고 그다음에 월급도 만들어 줍니다. 나머지는 본인 개인 수입. 근데 이걸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임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고요. 두 번째, 차량 유지비 가면 전 직원에 대해서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이다라고 돼 있죠. 자, 전 직원에게 또는 일정한 직급에게 차량을 유지하든 안 하든 회사의 업무용 대신으로 차를 끌고 오든 안 오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준다. 근데 이게 구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비 보상이냐 아니면 임금이냐인데 실비 보상은 본인의 차를 가져와서 회사 업무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원래 차를 지원해야 될 거를 못 줬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기름값 대줘요. 차량 수리비 줘요. 또 딱지 뗐다? 그럼 딱지에 대한 것도 비용 지원해줘요. 이럴 경우에 실비 보상이라 봅니다. 임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전 직원에게 일정 직급에게 차를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무조건 준다. 이럴 때는 임금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금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요. 법조문 내용이죠. 출산질병 제 대통령령으로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라. 예, 비상한 경우가 있으면 가불해줘라 이거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사유를 국한시키고 있죠. 대통령령 정하는 비상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임금성 비상시 지급 인정합니다. 다음 네 번째, 도급. 그 밖에 이에 준한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 임금을 보장해라. 이것도 맞습니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칙입니다. 그래서 1번 보기고 20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 최저임금이 앞서 초반부에 나왔다가 또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정신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것도 세세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할 때 이런 내용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안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답은요, 요 부분, 요거 틀렸어요.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라고 돼 있죠. 고시는 노동부 장관 이름으로 고시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요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되고요. 결정 고시는 요거는 노동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 문제라서 또 이것도 답은 설명드리긴 쉬운데 안 보면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올해 좀 많이 나왔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좀 예상됩니다. 올해 판례는 8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판례 비중은 줄었어요. 하지만 법조문에 세세한 것이 나왔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도요. 여기에서 만약 난이도 조절을 해서 성공했다. 올해 합격생들 보니까 올해 평균 점수 보니까 성공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엔 좀 무난했다면 올해는 좀 까다롭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